네, 오리엔탈리즘에 대한 코멘트 드리는 비디오 하나 더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유학하고 있는 동안 언어가 완벽하게 이제 습득되기는 참 어려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계를 극복하고 좋은 발표 해주셔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저는 힘드시면 자기 언어로 하고 자막 달아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발표까지 이렇게 한국말로 잘 또박또박 해주셔서 굉장히 인상 깊게 보았습니다. 이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하는 용어는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 쉽게 사용했었던 용어예요. 동양을 우리는 오리엔트라고 부르죠. 그래서 뭐 20세기 초중반까지만 해도 이 오리엔트라고 하는 단어 뭐 아가사 크리스티 저거 뭐지? 추리소설 중에도 오리엔트 특급살인 뭐 이런 거 있고 뭔가 좀 이색적이고 이국적이고 그런 동양적인 환상을 일으키는 모든 거를 통칭해서 오리엔트란 단어를 잘 썼거든요. 그런데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어떤 권력관계, 거기에서부터 누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더 편익을 취하게 되고 누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의해서 정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강탈을 당하게 되는가의 문제, 그리고 그러한 일방적인 관계가 어떻게 용어의 사용으로 인해서 고착이 되는가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성실하게 고찰하고 있는 책이죠. 그래서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하는 책은 전 여러분들도 다 한 번쯤은 살면서 방학이나 뭐 이럴 때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주요한 담론 생성의 한 틀을 마련했었던 것이고,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하는 책 이후로 이제 쏟아져 나온 것이 후기식민주의 이론들이거든요. 그래서 후기식민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용어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참 필요한 것 같고, 후기식민주의를 알지 않고선 남의 문화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종속되거나 그에 의해서 소비만 될 뿐 문화의 주체가 될 수 없는 현상이 끊임없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아주 최근 21세기 들어서는 이제 더 이상 동양과 서양 간의 위계 질서라고 할 게 예전처럼 뚜렷하지 않고요. 또 동양의 많은 국가들이 굉장히 진보된 성향을 보여주고 서양의 파급 효과를 갖고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죠. 그런 변화가 가능했던 건 후기식민주의라고 하는 사고가 20세기 후반기에 굉장히 강력하게 대두됐었기 때문, 그게 없었는데도 오늘날 예를 들어 우리나라 문화가 뭐 서양 애들한테 그렇게까지 인기를 끄는 일이 생길 수가 있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어서 오리엔탈리즘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책입니다. 이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하는 책은 에드워드 사이드의 저술서죠. 이 발제자들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사진 보시면 끔찍하게 두꺼운 책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뭐 사실은 어느 판이냐에 따라 전 저보다 훨씬 얇은 버전으로 대학생 때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얇다고 해서 요새는 이렇게 아마 뭐 마진을 많이 쓰거나 해서 두껍게 나오는 모양이죠. 근데 양이 많은 책은 아닌데 내용이 쉬운 책도 아닙니다. 짧다고 해서 쉬운 책은 아니어서 읽으면서 이제 좀 도움이 필요하시지 않았을까. 모든 챕터를 앞서 군주론 팀처럼 챕터를 요약하려고 노력을 하셨는데, 큰 컨텍스트를 알고 챕터를 읽는 것과 챕터만 읽어서 그걸 연결하는 것은 확실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코멘트를 좀 드림으로써 발제자들 그리고 발제를 들었던 그분들에게 내용을 좀 더 보강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하는 책 78년에 써진 책이고요. 이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용어를 한번 정의를 해보자면, 기본적으로 물론 여기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뭐 서양의 작가, 디자이너, 예술가들이 동양 문화의 여러 측면을 묘사하거나 모방하는 것을 이룬다라고 하지만 맞는 얘기예요. 저는 미술사 하는 사람이니까 미술 작품 놓고 오리엔탈리즘이 어디에 여기서 끼어들고 있는가 이런 거 보여주면서 수업을 다른 학교에서는 많이 했었는데 여기서는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뭐 펄벅의 돼지 같은 책도 오리엔트에 대한 환상을 적고 있는 책인데, 그 환상이라고 하는 건 왜 환상이라 부르냐면
자기네는 서양인들 자기네 내부의 뭐 문학가라든지 아니면 때로는 문학 이런 픽션의 문제가 아니라 기자, 뭐 저널리스트, 뭐 정치가 이런 사람들이 서양인으로서 동양에 대해서 갖고 있는 자신의 왜곡과 편견을 담아 그것에 의해 각색된 동양의 모습을 자기네 나라에 전달하죠.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네 사회에서의 권위 때문에 그게 마치 완전한 사실인 것처럼 서구인들 머리에 굳어진다는 거예요. 오리엔탈리즘 단어는 원래 1차적인 의미는 기본적으로 동양학이죠. 요새는 이제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용어를 금지했어요. 이 책이 나온 이후로 오리엔탈리즘이 가지고 있는 함의가 결국에는 서구와 비서구권 간의 위계질서를 만드는 것이로구나를 이제 알게 된 20세기 후반기의 여러 대학들이 아시안 스터디, 동아시아학으로 이름을 바꿔서 부르고 있죠. 동아시아학이래. 아시아학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꿔서 부르고 있죠. 그럴만치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하는 용어는 20세기 중반까지는 쉽게 사용되다가 후반기부터 거기에 어떤 문제점이 제기된 그런 용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거고, 그걸 제기하는데 가장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 사이드입니다. 사이드가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하는 용어를 말하자면 동양에 대한 서구인들의 스테레오타이핑 하는 것으로 사용된다고 이제 설명을 하면서부터 거기에 어떤 이데올로기가 끼어들게 된다. 정치적인 용어다. 말하자면 정신적으로 더 쉽게 동양을 서구인들이 통치하기 위해 사용하는 프레임이다라고 이제 결론 내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서구 제국주의자들의 시선에서 바라본 동양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고착화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담고 있어요. 이 제국주의자들은 본인들에게 편리하기 때문에 동양을 먼저 이렇게 한번 미스티파이, 신비로운 곳으로 그려냅니다. 그리고 그 신비로운 곳은 자신들의 탐험의 대상으로 삼고 있죠. 좋게 얘기하면 신비로운 곳을 탐험한다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아시안 국가들을 그럼으로써 쉽게 지배하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자원들을 갈취하는 현상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후자의 경우, 그러니까 언뜻 보기에도 윤리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될 부분들은 이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하는 어떤 환상적인 용어하에 어두운 부분들이 가려져서 윤허되어 왔었던 거죠. 그래서 동양에 대한 서구인들의 이런 신비화, 뭐 단순한 낭만화라고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 여러 데케이드에 몇십 년, 수백 년에 걸쳐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착취의 관계를 지배인과 피지배인의 고착된 관계를 낳았다라는 것이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하는 책의 주요 골자입니다. 이 사이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는 오리엔탈리스트들, 그러니까 서양 문화 속에서 동양 그 자체로 인식된 적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말하자면 이 오리엔탈리즘을 내재화한 사람들을 우리가 오리엔탈리스트라고 부른다면 오리엔탈리스트들의 관찰과 그 사람들이 발화했거나 글로 쓴 말과 담론 속에서만 존재하는 어떤 현실에 없는 픽션의 존재라는 것이에요. 실제 동양인들의 삶과 상당히 동떨어진 자신들이 상상하고 상정해 놓은 아이디어를 이것이 동양이다 라고 자기네 나라에 제보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권위를 믿고 맞구나 이 나라는 그런 나라구나 하고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각인되어 가는 것이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하다못해 미디어도 그걸 서포트하고 뉴스에서도 맞다고 하고 소설에서 봤었던 아이디어가 머릿속에 고착돼서 뭐 예를 들어 어떤 폭동이 한 국가에서 제3세계에서 일어났다 뉴스 보면서 그래 옛날에 뭐 어떤 소설에서도 나왔었는데 거기 나온 사람들 되게 게으르고 폭력적이잖아 저런 일 쉽게 일어나지 이런 얘기들을 나도 모르게 쉽게 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머릿속에 우리가 브레인워시 되는 부분이 틀림없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데올로기적인 어떤 구성체로서의 지식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2차적으로 더 큰 문제는 이제 오리엔탈리즘의 앞부분이 그런 부분들을 이제 성립을 시켜놓는다고 한다면 식민주의가 끝났단 말이에요. 제국주의도 종말을 맞이했단 말입니다. 양차 세계대전 겪으면서 이제 제국주의라고 할 만한 것들은 뭐 거의 격파됐다고 봐야 될 텐데, 그럼 이제 오리엔탈리즘은 사라졌느냐? 서구인들이 동양인들을 착취하는 방식이 지워져 나갔느냐 하면 오히려 그것이 더 공고해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책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면 우리는 서구식 교육을 받고 자라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동양인이라고 해서 동양 고유의 체계에 속해서 산 것이 아니라 언젠가 개화기라는 것을 겪었고 그 덕분에 서구식 문명과 복식과 문화와 지식과 하다못해 교육체계까지 답습을 하게 됐죠. 여기 이 시스템이 고착이 된 이후 대부분의 동양 국가들이 그렇죠. 그런데 그 시스템을 받아들인 이후에 우리가 배우게 되는 지식들은 서구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 틀 안에서 형성된 지식이죠. 그리고 그걸 우리가 배우고 자랐으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굉장히 우리들에 대해서 분석적인 사고를 못하게 브레인워시 돼서 자라난다는 거죠. 세뇌당하고 자라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양인들은 어떻지? 동양의 어쩌구라고 하는 나라는 이런 나라지라고 서구인들이 믿어놓은 그 프레임 안에서 하다못해 실제로 그 나라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마저도 우리나라는 이런 나라야 라고 서구인들 시선으로 재단된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습득하고 자라납니다.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서구인들의 정신적인 지배, 제국주의가 가지고 있었던 물리적인 경제적인 지배가 있었고 이제 그 시간이 끝났다고 생각해서 지배체제가 종말된 줄 알았는데 정신적으로 문화적으로 계속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지배 피지배의 관계를 끊어내지를 못한다는 얘기. 이게 사실 오리엔탈리즘에서 더욱 강조하고 싶어하는 제일 큰 문제시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한번 짚어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책 내용에서 이 오리엔탈리즘이 유럽의 정치적 목적, 비서구 세계에 대한 정복과 지배를 정당했다라고 한다면 이건 19세기, 18세기 얘기예요. 식민체제 속에서 그랬단 얘기입니다. 그런데 식민지 시계가 끝난 이후에도 이제 문제가 됐다라고 하는 게 차후에 나오게 될 거고, 우리는 우선 식민주의 때를 기본으로 생각을 해보죠. 서구의 도움이 없었으면 진보와 발전을 이룰 수 없는 게 동양이다라고 봤었던 관점, 이런 것들이 그 나라 사람들이 동의할 문제였을까요? 한창 착취가 일어나던 시기에 그렇지가 않을 거라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고, 우리가 언뜻 듣기에는 정말 서구인들의 도움으로 동양의 대부분 국가들이 발전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혹은 이제 식민주의 시기의 아프리카 같은 국가들도 그렇고요. 서구 열강들이 차지했었던 제3국들의 근현대사를 들여다보면 그 착취라고 하는, 그러니까 물론 서구 문명이 들어와서 전기가 들어오고 동네에 수도를 쉽게 깔 수 있게 됐고 이런 얘기들은 발전 부분이 맞죠. 그 부분에 있어서야 아니다라고 말할 사람 별로 없겠지만, 그와 동시에 착취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하게 일어나서 인권 탄압이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일어나는지, 예를 들어서 벨기에 사람들이 아프리카 국가들 가가지고 얼마나 잔악한 짓을 했었는지 그 역사를 들여다보자는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서구는 진보와 도움을 주는 이성적인 존재, 그리고 제3국들은 미개하고 문명화되어 있지 않고 이성이 없는 감성적인 사람들이고 게을러서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라고 하는 이 고착화된 도식이 얼마나 잘못된 도식인지를 우리가 눈치챌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 사례들을 굉장히 여러 가지를 보여줌으로써 아주 해박하죠. 이집트 같은 북아프리카에서부터 시작해서 중동 지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오리엔트 관념들에 해당되는 국가들에 대한 사례를, 서구에서 어떻게 착취되었는지, 또 그 과정에서 이 오리엔트에 대한 환상과 그것을 개척해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이 강력하게 부여된 서구 담론 속에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제3국의 사람들이 인권을 유린당하고 그들의 고유의 문화와 경제체계가 무너지게 되었는지, 또 정치적으로
훌륭했었던 리더들이 어떻게 힘을 잃게 되는지 이런 사례들을 막 굉장히 여러 가지 보여줍니다. 오리엔탈리즘은 서구가 자기 이미지를 구성하는 데도 도움을 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동양을 부정적으로 인식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상대적으로 우월하다라고 하는 사고가 그들로 하여금 백인 우월주의를 더욱더 강화해주는 역할을 하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오리엔탈리즘에서는 이미 가정 상정되어 있는 도식이 있어요. 삼국, 오리엔트와 서구, 옥시덴탈이라고 하죠. 옥시덴트의 서구 열강 간의 표를 비교를 해보면 정확하게 서로가 반대 대척되는 극한들로 스스로들을 설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구는 이성해산물이라고 하면 제3세계는 감성해산물인 걸로, 여기가 이성을 갖고 문명을 개척하는 데 목적을 갖고 발전해 왔었다고 한다면 여기는 야만의 상태로. 사실 이게 옳은 얘기냐고요. 수학 같은 거 당연히 중동에서 먼저 발전하고 그거에 힘 입어서 서구 문명이 일어나고, 또 어떤 때는 뭐 중세시기나 르네상스 시기 들여다보면 특히 중세 시기에 이베리아 반도와 이슬람 제국들 간의 전쟁, 그거 덕분에 서유럽에 얼마나 엄청난 문화 발전이 일어났는지, 물론 경제적으로 한번 무너지긴 하지만 문화적으로 얼마나 거기에서 많은 혜택을 보았는지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거 샥 지워버리고 야만, 우리한테 쳐들어오는 무서운 존재, 이것만 남아있죠. 이성, 감성, 문명, 야만.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이쪽은 발전을 추구하는 어떤 능동성을 가진 국민들로 자신들을 포지셔닝하는 반면, 여기는 발전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는 수동적이고 게으른 인간들. 그래서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되는 인간들. 이런 식으로 도식을 만들어놨다는 얘기입니다. 이 도식을 통해서 본인들의 정체성을 찾아온 거죠.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각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내 나라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건 절대적인 것이 없어요. 남들과 비교하면서 상대적으로 내가 이렇다라고 더듬어 파악했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일말의 허구성이 틀림없이 개입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허구성이 아주 강력하게 거대 담론체로 만들어진 것이 이 오리엔탈리즘 속에서의 서구에 대한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서구인들이 갖고 있는 서구에 대한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오리엔탈리즘이 강화되면서 더욱 견고해졌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백인들은 우수해서 열등한 유색인들을 문명으로 이끌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제국주의를 발동시키는 거다라고 하는 신의 편리한 어떤 이론, 이데올로기를 굳혀나가는 겁니다. 또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하는 게 동양을 서술하는 방식에 있어서 얼마나 허구가 강력하게 개입하는가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야 될 부분이죠. 동양인은 부정적이다, 간격은 좁혀질 수 없다, 이런 것들. 동양은 과학과 상업 분야 등 인류 진화의 주류에서 고립된 변화의 무풍지대다, 이런 얘기들이 사실 우리가 역사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면 얼마나 오류가 많은 것인지 깨닫기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그 오류들을 발굴해내는 데에는 결국 오리엔탈리즘을 쓴 저자와도 같은 후기 식민주의자들의 노력이 없었으면 여전히 서구에서는 이 사고에 맞추어서 역사를 저술했을 거예요. 이제 뒤늦게 그걸 교정해 나가려고 지금 많은 수정주의자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그 노력의 일환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중인 거고요. 자, 그러면서 이 불변의 동양, 미개한 오리엔트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이 왜곡된 오리엔탈리즘이 어떻게 우리 머릿속에 마치 진실인 것처럼 자리 잡게 되는가를 들여다보시면 우선 지식체계가 그걸 먼저 만들어 나가죠. 저널리즘뿐만 아니라 학술 활동을 통해서도 그게 저술로 남으면 그걸 사람들이 답습을 하게 되는데, 그런 내용들로부터 레퍼런스를 따서 만들어지는 이제 대중문화가 있죠. 모든 사람들이
뭐 서구권에서 나오는 신문을 읽는다든지 잡지를 읽는다든지 저술서를 읽지 논문을 읽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아이디어가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쉽게 페네트레이트를 했는가, 관통이 들어왔는가를 물어보면 그걸 레퍼런스로 따서 영화도, TV 시리즈도, 뭐 광고도, 이런 것, 신문과 잡지도 계속 만들어져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 똑같은 아이디어를 반복 주입한단 말이죠. 우리가 어릴 때, 여러분들은 약간 한국 영화 보고 자란 세대여서 나랑은 좀 다르긴 한데, 저는 어릴 때 넘나 영화 하면 할리우드 영화밖에 없는 줄 알고 자랐던 세대니까 할리우드식 사고가 되게 한동안 내 머릿속을 완전히 휘어잡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대한 생각도 세계의 챔피언이지, 세계 지도자지, 뭐 이런 생각을 너무 당연히 흡수했던 건 내가 어릴 때부터 다이아드 같은 영화를 너무 많이 보고 자랐기 때문. 그래서 지식 체계가 대중문화로 스며들고 그 대중문화를 우리가 보고 자라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하는 잘못된 서구인들이 갖는 동양에 대한 지식을 내가 답습하고 나도 모르게 그걸 다시 내 입으로 리피트하게 되는, 반복하게 되는 문제점들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이게 사실 이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하는 게 70년대 후반 그리고 80년대 미국과 서유럽을 강타한 이론인데, 그래서 거기서부터 서구 문명에 대한 비판적 사고가 나타나고 발전을 하게 된 건데, 한국에는 80년대까지는 별로 인기가 없었다 그러고 92년인가 94년인가 사이드가 한국에 한번 오면서부터 한국에서도 이제 이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90년대 아주 말에 대학을 다녔으니까 그때쯤에는 에드워드 사이드를 모르면 너무 무식한 사람이었죠. 지금은 이 서구 중심주의라고 하는 걸 전지구적으로 많이 극복하고 있는 상황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어떤 경계의 태도를 배울 수 있는 책이어서 저는 되게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무엇보다 이 제국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동시대의 학자들이나 문학가들이나 지식인들이 담합을 해서 하나의 지식 체계로서 오리엔탈리즘을 고착시켰다라고 하는 문제가 이 책에서는 굉장히 상세하게 다루어지는데,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전 시간에 코멘트했고 이전에 발제를 들었던 푸코의 권력론과 굉장히 닮아있는 부분이죠. 사실 70년대를 공유하는 저자들로서 어떤 이데올로기에 대한 저항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즉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는 진리라고 하는 게 절대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권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인가를 설명해내는 데 성공하는 구조주의적 태도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과 감시와 처벌이 굉장히 닮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오리엔탈리즘 이론이 권력과 지식이 담합함으로써 당대의 진리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고정된 것이 아니고 시대에 따라 권력이 원하는 방향에 의해서 변화하는 것이다 라고 봤었던 미셸 푸코의 담론을 기억하실 겁니다. 못한다고요? 어쨌든 기억해 보세요. 바로 그 부분과 아주 유기적으로 맞닿아 있는 이론이 이 오리엔탈리즘 이론입니다. 또 어떤 얘기들을 해주고 싶었더라? 네, 여기서는 이제 챕터별로 요약을 해주셨는데 모든 챕터들의 내용들이 뭐 다 굉장히 재밌지만 이게 또 세계사를 좀 잘 알지 않으면 별 생각 없이 그냥 훌렁훌렁 넘기기가 쉬워서 좀 앞뒤 맥락을 찾아가면서 읽으면 훨씬 재밌고요. 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20세기 초반에 끝난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설명하는데 거기로 가면은 더 가슴이 둥당둥당 뛰거든요. 왜냐면 아직까지도 여전히 우리가 예를 들어 이제 할리우드에서 봉준호 감독이 상 탔어. 해결됐어. 더 이상 동양이 서양보다 부족하다고 생각한 사람 없어라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나이브한 태도예요. 결국 그런 동양인 한 명이 뚫고 들어가서 뚝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지 아직까지도 동양인이 최고 감독상에 리스트 되는 것만으로도 와 대단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박수치는 거.
아직도 서구를 중심으로 해서 동양은 창조를 위한 국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태도가 전 세계인들의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오리엔탈리즘을 완벽하게 탈주하는 날은 아직까지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동양 체류와 동양에 관한 학문, 순례 뭐 이런 얘기들은 다 같은 맥락에서 이제 다시 되짚어서 읽어보시면 무슨 뜻인지가 훨씬 명확하게 다가오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훑어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 이 오늘의 오리엔탈리즘이라고 쓴 부분이 사실은 70년대 말에 오늘날 얘기를 하면서 쓴 거고, 뭐 물론 이제 개정판들이 몇 번 나왔으니까 아무리 개정이 됐다고 해도 이게 90년대 얘기에서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30년이 지난 오늘을 살고 있는 여러분에게는 이게 좀 되게 옛날 얘기군 싶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생각을 해보기 시작하면 그 잠재적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우리에게 아직까지도 유효하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경계심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푸코가 주장했던 것처럼 권력에 의해서 내가 내 사고가 좌지우지 될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주체적으로 사고해서 사회가 나에게 마련해 놓은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푸코가 주장했던 주체적 사고의 중요성이기도 하고, 이 오리엔탈리즘을 통해서 에드워드 사이드가 여러분에게 권유하는 바이기도 하고, 우리가 실제로 현실에서 겪고 있는 어떤 인종차별이라든지 아니면 서구 사회에 내가 뚫고 들어가려고 노력할 때 진짜 우리는 한국에서 주로 사니까 그럴 일이 별로 많지는 않겠지만 외국 살아보면 그 사회에 뚫고 들어간다는 게 진짜 맨머리로, 아니 저 계란으로 미안해요, 계란으로 바위치기 하는 느낌 들거든요. 그게 내 다음 세대는 좀 더 쉬워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이 오리엔탈리스트 사고를 눈앞에서 지적하고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건지를 서양인들에게 각인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되게 강하게 들어요. 그래서 이 잠재적 오리엔탈리즘 얘기하는 챕터가 저한테는 되게 재밌었고, 동양과 서양 사이의 상대적인 힘의 관계를 이해하고 그 상대성이라고 하는 게 허구라고 하는 것을 밝혀내는 역할을 우리들 개개인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꼭 한번 해드리고 싶었고요. 또 오리엔탈리즘 이론은 흥미롭게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본과의 관계에서 이 똑같은 도식이 다시 반복된다는 거. 아까 착취관계 얘기할 때 눈치채셨을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일제 통치 시기에 조선을 보는 눈이 자신들을 서구 열강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조선을 착취의 대상으로 삼아 놓습니다. 그래서 조선인들은 거짓말을 많이 하고 사람들이 천성이 게을르고 문명화가 안 돼 있고 야만에 가깝고, 그래서 우리가 도와줘서 문명화를 시킬 거니까 그에 따른 이제 자치권 뺏긴 거는 왈가왈부하지 마 하는 그 태도가 정확하게 오리엔탈리즘에서 서구인들이 제3세계인들을 바라보는 눈과 공명을 이루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면 이 오리엔탈리즘에 대한 경계심을 우리가 갖고 있을 때 권력 체계에 의한 탄압 현상을 우리가 쉽게 분석해내고 그것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주체적인 힘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한 번쯤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교훈에서 지식인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여기서 사이드를 다시 언급하시는 것보다, 물론 사이드가 이 얘기를 왜 했느냐를 하려고 하셨겠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하는 얘기는 주체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이 되라는 게 제 주요 포인트예요.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물론 불가능에 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의 규합만 하려고 들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다시 한번 반드시 재평가를 해보고 문제가 있을 때는 거기에 저항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지식인들이 보여주는 권력 규합이라고 하는 문제성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으로 생각해 볼 것을 권유하는 챕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고 2002년에는 오리엔탈 용어도 이제 못 쓴대요. 그래서 아주 최근 21세기 들어서는 최근이라고 해도 18년이 됐네. 21세기 들어서는 이제 이 오리엔탈리스트적 사고에 의한 서구 중심주의가 이제 해체되기 시작하는 긍정적인 사인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한번 짚어주고 있는 중이고 16년부터는 연방법규와 공문서에서 오리엔트라는 단어를 금했지만 금지하는 게 16년인지 사실 그 단어를 안 쓴 건 21세기 초반 2000년대 초반부터는 오리엔트라는 단어를 아주 의식적으로 안 써요. 그 언어 한번 순화하는 과정을 영미권에서 겪거든요. 그래서 이때 두 가지 중요한 코드가 하나는 남녀평등이었고 하나는 전지구화. 그래서 서구 중심주의의 해체 이거였어요. 그래서 그때 뭐 예를 들어서 스튜어드랑 스튜어디스라고 하는 단어 승무원인데 남자 여자 딱 갈라놓고 쓰는 단어 뭐 이런 것들을 없앴어요. 그래서 모두가 플라이트 어텐던트 성에 구애받지 않는 단어로 바뀐다든지 폴리스맨이었잖아요. 옛날에는 이제 폴리스맨이라는 단어 안 쓰거든요. 경찰관 폴리스 오피서를 쓰게 된 거는 남성이다 여성이다를 표기하지 않으려는 노력의 일환이었죠. 이거 할 때 이 언어 순화할 때 오리엔트 옥시덴트라는 용어의 사용도 없어졌어요. 아이고. 왜냐하면 20세기 후반에 이 후기 식민주의 한창 일어나고 나서 90년대 특히나 어마어마하게 이제 유행을 하게 되는 게 글로벌리즘이거든요. 이때 서구 지식인들이 막 앞장서서 다투어 내어놓았던 이론들을 보시게 되면 결국에는 중심부 해체, 이데올로기로서 누가 우위에 있고 누가 하위에 있는지에 대한 이 위계 질서가 얼마나 편협한 사고에서 또 서구 중심적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를 이해하고 서구를 중심부로 놓고 마치 제3세계는 페리퍼리 주변부인 것처럼 보는 사고가 얼마나 본인들 서구 지식인들의 사고를 한정시켜 왔는지를 깨닫고 그거를 스스로 비판하고 깨치려고 하는 노력들이 일어나요. 그게 제가 학기 초에 권해드렸던 책 중에 1000개의 고언 이런 책들이 그거에 해당되거든요. 재밌는데 어렵죠. 어쨌든 오리엔탈리즘 책이 한번 나온 이후로 그런 흐름들이 생겨나서 이제 21세기에는 서구 중심주의를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굉장히 촌스러운 것으로 문화적으로 지탄을 받아야 될 대상으로 여겨지게 됐고 사실 그게 대중문화에서 이렇게 언어에서 변화가 오게 되면 대중문화적인 차원에서 실천이 되거든요. 그러면 전 세대에 그랬던 것처럼 그 사고가 이제 사람들 머릿속에 아주 쉽게 각인이 되어서 서구 중심주의 사고를 이제 점점 희석시키는데 아마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죠. 좋은 긍정적인 사인이죠. 이런 것들 얘기를 좀 해주고 싶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잔재들을 어떻게 뚫고 뭐 굳이 우리가 서양보다 더 높은 자리에 가자는 건 아니지만 위계질서 없이 골고루 어느 나라의 출신이 만들어낸 뭐 이론이건 작품이건 간에 소속되어 있는 국가에 의해서 그 내용이 폄훼되거나 아니면 갑자기 쓸데없이 더 좋은 것을 오버에스티메이트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제 생각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해서 쌓아 나가야 되겠죠. 이렇게 마지막에 본인들 아이디어 정리해 주신 게 좋았고 사실 굉장히 어려운 책인데 열심히 읽으신 것 같아서 아주 높이 평가하고 박수쳐 드립니다. 그리고요 이제 책에 대한 전반적인 제 코멘터리가 들어갔으니까 여러분들이 권력과 구조체라고 하는 거에 대한 담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쉽게 여러분 것으로 만드실 수 있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그런 아이디어들은 사실 여러분들의 2차 생성물 만드는 과정에서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쓰진 않겠지만 굉장히 유효한 것이 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학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세상을 보는 시야를 넓히는 데에도 되게 필요한 것이어서 주어진 대로 생각하지 말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기본 틀을 우리가 여기서 배웠다고 보시면 되죠. 어떤 구조체가 하나 형성되고 그거에 의해서 우리 사고가 좌지우지되고 하는 요 흐름을 한번 이해해 놓고 나면 신문 볼 때도 뉴스 볼 때도 되게 매 눈으로 관찰하고 와 어떤 하나의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흐름이 있구나 뭐 그런 생각들 해볼 수 있게 되거든요. 그게 비판적 태도의 출발지죠. 그래서 이런 리버럴 아츠 주요 도서들을 읽게 되면 사고하는 틀들을 배울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그러면 이 코멘트는 여기서 멈추고요. 그 다음에 제가 세 번째 영상 짧게 찍을 건데 거기에서 들려드릴 이야기는 과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다시 얘기 나누도록 할게요. 이번에 멈추고